자, 오늘 할 내용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빅데이터 분석 중에서 우리 통계 분석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지난 시간에 빅데이터 분석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서 빅데이터 분석에서 통계 측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계학습 측면이 있었고,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통계 분석 쪽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계 분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통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2학년 올라오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다음 학기 때 저랑 경영 통계학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데 갑자기 눈이 동그랗게 뜨는 건 왜 이렇게 놀래? 네. 경영 통계 수업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들으셔야 돼요. 통계 분석은 경영이든 빅데이터 분석이든 모든 분야에서 가장 기초 분야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는 그러니까 대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 통계 분석이에요. 인문 계열이든 사회 계열이든 아니면은 뭐 공대, 이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근본이 데이터라는 걸 이제 앞으로 다루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여드렸던 게 소비자원의 빅데이터 분석 팀을 보여드리긴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에서 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 업무들은 데이터를 다루는 거예요. 그죠? 고객을 다루고 무슨 자기 업무를 다룰 때 내가 만드는 모든 것들이 데이터가 됩니다. 그 데이터가 ERP라는 곳에 저장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ERP에 저장이 되는 모든 데이터들을 내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다뤄야 되는데 그런 업무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 중에 하나가 통계학이에요, 통계. 근데 통계에 대해서 제일 먼저 걱정하시는 게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에 아마 여러분들 2학년 수업이죠? 확통, 그죠? 여러분들을 수포자로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확통이죠. 여러분들 아마 미분적분은 안 배우시고 오셨을 거예요, 그죠? 미분적분은 안 배웠죠? 여러분들 시대에는. 배웠어요? 미분적분? 어, 어려운 걸 다 배우고 오셨군요, 그죠? 미분적분도 배우고, 그죠? 그래서 통계 분석에서 어떻게 하지? 우리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미분적분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근데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가 항상 1학년들 또는 2학년들한테 초창기 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수학을 어려워하냐면 수학에 대한 개념을 배우는 게 아니고 문제 푸는 걸 배우다 보니 공식을 계산하고 막 숫자 대입하고 뭐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걸 또 암산으로 해야 되잖아요. 계산기도 아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느끼는데 수학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본 공식은 다 원리입니다, 원리. 내가 말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공식 한 줄이면 내가 30분 설명할 거를 설명이 되기 때문에 수학은 공식화시키고 말을 만드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언어를 좀 더 편하게, 간편하게 요약 정리한 게 수학에서 말하는 공식이에요. 그걸 계산하기 위한 거라기보단 계산은 옛날에는 다 자기가 수작업으로 계산을 했지만은 요즘은 모든 데이터나 모든 자료들은 다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줍니다. SPSS, 엑셀,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는 R, 파이썬 얘가 다 알아서 해줘요. 여러분들은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계산을 못해서 어려웠다. 이제 이거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러한 공식들과 이러한 것들이 왜 필요하고 어디에 활용돼야 되지? 이걸 왜 배우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업무에 활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배우고 넘어가면 좋겠죠. 물론 여러분들 이제 직장에 취업하면은 여기 이런 통계가 없는 업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업들은 다 이런 데이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데이터를 생산할 수도 있고 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리자로 올라가면 그런 데이터를 관리하는 입장으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신입사원일 수는 없죠. 그러면 올라가야 되다 보면 이런 데이터들을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경영 통계라는 거를 우리가 2학년 1학기 때 필수로 이제 배우게끔 세팅을 해놨고요. 그 과정에서 그 이제 요번에 우리가 빅데이터 경영이라는 이제 수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컴퓨터도 배웠고 뭐 분석하는 것도 배우고 다 배우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통계학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한 번 듣고 100% 이해하면 천재고요. 한 번 듣고 제가 보기에 여기 제가 설명하는 거에 20, 30% 정도만 이해하시면은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와는 다른 학문을 배우잖아요. 그죠? 빅데이터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른 학문이잖아요.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부터 이제 AI 교육을 한다라고 해서 배우고 있지만 여러분들 세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처음 접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많이 생소할 거예요. 생소하니까 어려운 거고, 그러면 그 생소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냐? 많이 듣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래서 오늘은 다음 학기 때 배우는 한 학기 동안에 배우는 내용을 압축해서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배우는 내용을 한 주에 3시간에 배운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해하는 정도 수준에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한 학기 동안에 다음에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4학년 때까지 반복해서 2번, 3번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들을 겁니다. 그럼 처음에는 한 20, 30% 이해하다가, 그 다음에는 50% 이해하고, 그 다음에 뭐 7, 80% 이해하고, 4학년 나갈 때는 이제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도록 이게 과목이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번 시간에는 처음 듣는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생소하니까 어려운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수업을 좀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통계 분석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통계에서 사용하는 차이 검정 중에서 t-테스트, 아노바라는 방법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관계 검증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2시간 정도 걸쳐서 하고, 목요일 날 또 추가로 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통계에 대해서 이 표를 제가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리고 있죠. 그죠? 통계는 표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모집단에 대해서 추론하는 학문이다. 라는 요 한 줄만 이해하시면은 통계에 대해서는 이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그거부터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죠? 통계는 표본 데이터를 뽑아서 한다라는 건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가 배우는 기계학습 데이터 마이닝의 근간이 되는 게 바로 이런 통계학이에요. 통계학, 우리가 수학에서 배우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통계학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통계학이라는 건 뭐냐면 관심 대상이 모집단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모집단에 대해서 좀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내가 관심이 있는 거는 모집단에 대한 거가 관심이 있습니다. 모집단이라는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KC대학교 학생들을 조사하고 싶어요. KC대학교 학생들의 여러 가지 생활 패턴들을 조사하고 싶어요. 또는 KC대학교 학생들의 학점을 조사하고 싶어요. 요번 학기. 그러면은 대상이 누구냐면은 KC대학의 재학 중인, 요번 학기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이 대상이 됩니다. 한 1,000몇백 명 되겠죠? 그죠? 모집단이라는 건 전부 다예요. 모든 집단. 자, 우리나라 인구를 다 조사하고 싶어요. 그러면 몇 명이에요? 우리나라에 적을 둔, 주민등록 적을 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겠죠. 주민등록 없는 학생들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돼요. 5천만 명이 넘겠죠. 그게 모집단이에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 대해서, 서울시 주민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싶다. 그러면 서울시 인구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고. 모집단이라는 게 이해가 되셨죠? 모집단이라는 거는 내가 관심이 갖고 있는 그 집단 전체에 대해서 내가 뭘 조사하고 싶은데,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지도를 조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5천만 명을 다 조사하려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조사하냐면은 모집단의 조사하기가 어려운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조사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거는 모집단이 너무 커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는 모집단 자체가 그 응답이 없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 우리
학교 만족도 조사 하는데 여러분들 다 100%다 조사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중에서 아마 30% 정도예요. 저희가 지금 여기 수업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30%에서 40% 정도만 보통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귀찮아서 관심이 없어서 참여를 안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알고 싶은 거는, 학교에서 알고 싶은 거는 천 몇백 명 모든 학생들이 투표한 그 값을 알고 싶어 하는 건데, 실제로는 30% 분이 조사에 응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중에 그 30%만 갖고 우리 학생들 전체가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야 라고 뭐를 하냐면은 예측을 하는 거죠. 자, 통계학은 그래서 모든 집단을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인데 모든 집단을 조사하기가 대부분 어려워요. 우리가 조사를 하다 보면 모든 집단을 조사하는 경우가 불가능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를 하게 되면 그 중에 일부분을 뽑아서 조사를 하게 돼요. 그 일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표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표본, 샘플링 한다, 표본이다. 자, 그러면 이 표본이 있는데 이 표본으로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표본의 자료를 가지고 요약하는 거죠. 아, 그래? 그러면 300명, 우리가 1000명 중에, 1000몇백 명 중에 300명을 이 조사에 응했어요. 그럼 300명 가지고 막 조사를 합니다. 우리 학교에 대한 만족도 그럼 몇 점, 몇 점, 몇 점, 뭐 전공에 대한 만족도 막 이렇게 측정을 해요. 그러면 그 측정한 값이 우리 학생들 모든 1000몇백 명이 다 조사했을 때도 그 값이냐? 아니죠, 당연히. 우리는 300명만 갖고 조사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건 뭐예요? 우리 학생들 전체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값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그죠? 여러 가지 이유로. 조사에 참여 안 하는 학생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다 조사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그 중에 일부분만 갖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뽑힌 표본에 대한 값들이에요. 그 표본이 학교에 대한 만족도 값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 학교 전체 학생들의 만족도 값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수학자들, 통계학자들이 확률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그 값을 가지고 예측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표본의 값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 집단을 이럴 거야. 전체 집단도 아마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통계학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대통령 선거할 때 여론조사하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런데 여론조사할 때 항상 제가 설명을 드린 게 뭐냐면 지금도 여론조사하죠. 그죠? 다음 차기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신문들, 뉴스들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현재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가지고 이제 누가 뭐 더 사람들이 많이 찍네 마네 해서 계속 바뀌죠. 지금 조사할 때마다 계속 바뀌어요.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생각들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표본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하고 해야지만 최종 결과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뭐가 궁금하냐?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될까?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까라는 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값은 언제 알아요? 내년도 3월이죠. 지금 대통령 선거 날짜가 잡혀져 있는데 선거 투표가 다 끝나면 알고 있어요. 알아요. 그죠? 선거가 끝나면 3천만 명이 다 투표를 할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는 한 4천만 명 정도 되는데 대상이 한 3천만 명이 다 찍으면 그 투표 결과값을 가지고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이깁니다. 그죠? 모집단의 값은 한 표라도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 한 1000명, 2000명 갖고 미리 사전에 샘플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 조사할 수 없잖아요. 조사하는데 비용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조사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을 이용을 해서 샘플만 갖고 내년도 대통령 후보가 누가 당첨될지를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1000명, 2000명 이렇게 샘플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한 현재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득표율이 실제 득표율이 아니죠. 당연히.
샘플의 의견이지 전체 의견이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우리는 샘플만 갖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샘플이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알고 싶어 하는 게 미래에 대한 예측이잖아요. 내년도 3월 달에 투표 끝난다면 의미가 없어요. 이런 분석이. 그죠? 이미 결과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항상 의사결정 하려고 그러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제 경영학에서는 어느 정도를 우리가 예측을 하고 뭔가를 작업을 해야 돼요. 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현재에 있는 불확실한 정보만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구한 이 샘플의 분석 자료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뭐를 갖고 있냐면 오차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오차는 진짜 값하고 내가 지금 구한 값하고 차이값이에요. 그걸 오차라고 합니다. 이 오차가 왜 발생하느냐? 우리가 샘플을 뽑았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오차 범위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예측을 할 것이냐. 근데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뭐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뭐 38%다. 근데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예측할 때 이 정도 범위 안에 있을 거야 라고 예측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죠? 신문지상들 보면 다 나오죠? 38% 플러스 마이너스 5% 오차 범위 안에 있어요. 라고 신문들 자세히 보면 다 그렇게 써놨어요. 왜냐하면 샘플을 가지고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오차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는 건데 그 오차 범위의 인정 범위를 뭐로 측정하느냐면은 뭐로 예측하냐면 확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이런 확률에 대한 이론들을 공부하고 연구했더니 이런 데이터들을 봤더니 이러이러한 속성을 갖고 있어요라고 연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통계학에서는 확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거예요. 우리는 알고 싶어 하는 거는 표본값이 아니에요. 우리는 표본을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진짜 그 집단 전체 값. 그걸 모집단이라고 하죠. 모집단의 값을 다 알고 싶어 하는 건데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표본을 추출하게 되고요. 근데 표본을 추출할 때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추출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음 학기에 경영 통계 시간에 배울 거예요. 어떻게 표본을 추출하고 뭐 이런 방법들을 다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뽑으면은 이 표본의 값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추정치라고 하는데 이 표본의 통계량, 추정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진짜 모집단의 값이 이럴 거예요 라고 예측하는 거를 우리가 추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통계적으로 추론한다. 이 통계적 추론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게 확률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통계학을 할 때는 항상 확률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나중에 통계 배울 때 이 확률도 배우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모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집단은 내가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범위는 내가 누구를 관심 있느냐에 따라 바뀝니다. 나는 KC대학교 학생들을 관심 있어요. 그러면 모집단이 KC대학교 전체 학생들이고 나는 KC대학교에 있는 G2 빅데이터 경영학과 학생들에 대해서 관심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만 모집단이 되는 거예요. 자, 모집단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모집단은 우리가 전수조사가 가능할 경우도 생기겠죠. 그죠? 뭐 G2 빅데이터 경영학과에 올해 2학기 경영통계학 수업 듣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면은 지금 30명이에요. 그죠? 그럼 30명은 내가 다 조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못 한다는 게 아니고 모집단을 어떻게 내가 이제 하느냐에 따라서 다 조사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죠. 우리가 조사할 때 몇 명이 이렇게 대상 세팅 조사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은 모집단이 많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조사할 때 보면. 자, 그런데 모집단을 다 조사하는 경우가 있죠. 센서스 조사를 하죠. 그죠? 전수조사할 때 센서스 조사를 합니다. 인구 통계하는 게 있는데 5년, 10년마다 한 번씩 해요. 그래서 2020년에 했고 2025년에 하고
그래서 전 국민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주택 인구 조사하시죠? 전세. 센서스 조사합니다. 전수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해요. 자, 표본은 모집단의 일부입니다. 자, 요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또 따로 배우기 할 거예요. 표본은 모집단의 일부다. 그냥 아무데나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모집단에서 뽑힌 사람들이라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KC대학교 학생들을 조사하는데 KC대학교 학생들 중에서 조사를 해야 되지 연대 가서 연대 학생들 조사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거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표본은 항상 우리가 관심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분을 뽑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모수 표본 통계량, 표본 오차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모수라는 말이 있죠. 한자로 어미 모자를 써요. 그래서 앞에 모집단, 모수는 뭐냐면 내가 관심 있는 전체 집단, 그 집단에 내가 알고 싶어하는 진짜 값. 이게 모집단이고 모수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표본은 뭐냐면 그중에 일부분을 뽑았죠. 거기서 우리가 표본을 통해서 알아낸 값은 통계량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통계량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오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분만 조사하게 되면 항상 빠진 데이터들이 생기게 되겠죠, 당연히. 그죠? 뭐 10%, 뭐 5% 이렇게 조사하면은 전수조사가 아닌 이상은 항상 우리가 오차를 존재하게 돼요. 그 오차를 우리가 얼마 정도까지 예측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지상에 항상 오차 범위가 나오죠. 그죠? 누구누구 후보의 당선 확률이 몇 퍼센트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 오차 범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38%의 플러스 마이너스 뭐 3% 오차 범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표가 많을 경우에는 41%까지 플러스 3%니까 41%까지 적으면 어떻게 돼요? 35%까지. 그래서 실제 값은 우리가 구한 표본 값은 38%지만 모집단을 다 조사했을 경우에 사람들의 투표에 따라서 우리가 35%가 될 수도 있고요. 41%가 될 수도 있고요. 요 사이에 내가 알고 싶어하는 진짜 그 득표율이 있을 거예요. 라는 거예요. 이게 신문지상에서 얘기하는 표본 오차에 대한 값입니다. 왜? 샘플을 조사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오차 범위를 갖고 있는데 오차 범위가 몇 퍼센트 정도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당첨될 확률이 더 높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나오는 이 값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오차범위라는 값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통 이런 종 모양의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차범위가 이런 경우가 있겠죠.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오차범위 이 정도 될 거예요. 라고 항상 얘기를 해주는데 오차범위예요, 이게. 그러니까 얘가 38%에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러면 여기 이렇게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값이 나와요. 이 값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당선이 확실시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무리 적게 받아도 이 정도 되고요. 35% 되고 이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받아도 34%예요. 그러면 별 의미가 없죠. 거의 결정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신문지상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겹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적게 받으면 표가 여기 나오고 이 사람이 많이 받으면 여기 나와요. 그러면 엎어질 수가 있죠. 평균은 A라는 사람이 많지만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평균이 속한 오차 범위가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샘플 조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차 범위 안에 얘가 겹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야, 이거는 박빙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혼전이다. 알 수 없다. 까봐야 한다. 그죠? 우리가 샘플 값이 정답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본의 값이 정답이 아닌데 우리는 마치 표본의 값이 정답인 거냐? 신문지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발표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를 다 얘기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잘 그거에 대한 개념이 모르죠. 그죠? 그래서 앞에 얘기만 합니다. 38%만 머릿속에 놨죠. 근데 38% 플러스 마이너스가 몇 퍼센트인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 오차 범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될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보실 때는 우리 이제 통계를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딱 보시면 숫자만 보고 이게 박빙이다, 아니다, 이 사람이 확실시 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통계 추론은 통계량을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통계량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진짜 값을 예측하는 건데, 예측하는 거를 우리가 추론한다라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